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문을 열었습니다. 3부 첫 시간은 경제 프로파일링이죠. 오늘도 세 분,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제 프로파일링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공지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40분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제주 지역분들 침수 피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태풍 피해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비 많이 오면 참 걱정이죠. 네. 그렇죠. 예, 오늘 다룰 첫 번째 이슈 김유리 리포터 전해주시죠. 네.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지난주엔 온라인 신청을 받았고요. 오늘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을 두고 불만도 많고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국민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의 이의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네, 국민지원금 지난주 토요일까지 대상자 전체의 67%가 받아갔다면서요, 김윤경 기자님. 네, 지난 6일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온라인으로는. 네. 그래도 엿새 동안 지금 누적 지급액이 7조 2천억이 넘고요. 네. 그래서 전체 지급 대상자의 66.7%가 지원금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전 국민으로 치면 한 56% 정도 받아갔다고 하고 오늘부터 이제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지원금을 못 받은 분들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왜 내가 12% 안에 드는 건지? 나 별로 부자 아닌데? 네. 상류층 아닌데? 예, 뭐 상위 12%면 굉장히 부자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나 그렇지 않, 나 그냥 서민인데 나 왜 못 받아?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네. 이게 이제 그 국민지원금의 이제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는 직장의 건강보험료 기준이 그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나의 실시간 소득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네. 문제는 지금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이게 이제 올해 6월 달에 그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2년 전 소득.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2년 사이에 이제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 영향 받아서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지역가입자신데 뭐 폐업을 했거나 아니면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나 그랬는데 네. 이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현실과의 이제 괴리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신청이 닷새간 한 7만 건이 넘게 들어왔는데요. 네. 이제 이 소득 기준에 대한 그 이의 신청이 37%로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7월 이후로 이제 출산이나 혼인 이혼 등으로서 이제 가족 수가 변화된 경우로 인해서 못 받는다. 이거 기준이 달라졌다라고 하신 분이 39%로 가장 많다고 하네요. 네. 네. 뭐 그렇다 보니까 웬만한 이의 신청은 다 받아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88%에서 사실상 9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죠. 근데 네. 아니 사실 이게 대상자를 정할 때 88%도 되게 정하는 과정이 흉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80% 얘기했다가 전 국민 주자 100%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뭐 90% 갔다가 결국 88%가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이유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않았어요.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더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가 없었으니까 다시 또 이의를 신청을 하면은 뭐 그러면 더 주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는 건데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전혀 없고 신뢰도가 더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좀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재난지원금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왜 했나.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다시 합니다. 기억을 되돌이켜 보자면 당시엔 뭐 국회 정치권 뭐 언론 여기저기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100% 전 국민 지급하자 이런 주장들이 많았고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안 됩니다. 나라 국간을 이야기했죠. 예산 부담 너무 큽니다. 예.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께만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결국 88%라는 어떤 야합 같은 타협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네. 그런데 그 이후에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가 좀 달라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최근에 이제 국회에 그 지금 예결산 특위가 진행 중인데요. 예. 이제 지난 6일 나와서는 이제 그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뭐 우리나라 국간이 지금 뭐 상황이 어떠냐 뭐 이런 거 이제 물어본 거에 했더니 국간이 지금 비어가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예. 근데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또 다른 그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해서
재정은 우리나라의 재정은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서는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 사이에 네, 하루 사이에 이제 이게 말이 이제 달라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말 바꾸기 논란에 지금 휩싸인 거죠. 예. 그러면 대체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대체 진실이 뭔지 이게 진짜 우리나라 재정이 튼튼하다는 건지 아니면 뭔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지 두 분이 좀 시원하게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재정 상태는 건전해요. 건전한 건 맞는 거예요? 선진국에 비해서 건전하고 그러니까 OECD 평균으로 이제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하니까 얘기를 하면은 보통 국내 총생산 GDP의 120%까지 재정 적자가 나는데 우리는 47%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 예, 국가 채무 비율이. 예, 그래서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곳간이 비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확장적으로 재정을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좀 겁을 낸 거죠. 많이 쓸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이제 수입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지출이 지금 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제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우리가 뭐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 복지 강화를 하겠다 하면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굉장히 이제 재정 지출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36%인데요. 20년도에 44%가 됐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50%를 넘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이제 뭐 2년마다 거의 10%대씩 뛰어 올라가니까 이제 이 걱정이 좀 드는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그 인터넷에서 요즘에 유머로 도는 게 재난지원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뭐 계급이 나눠주고 못 받는 분들도 계급이 나눠져서 뭐 우스갯소리로 성골이다, 진골이다, 뭐 육두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노비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서민이다, 평민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뭐 받는 분들도 사실은 기분이 썩 좋지는 않고요. 또 안 받아도 난 세금 많이 냈는데 왜 나 못 받지? 이러면서 억울하신 분들도 많고 이게 누구나 다 뭐 불행한 상황이면 이걸 왜 주나 싶은 생각이 좀 솔직히 들었거든요. 이게 원래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 정말 재난에 지원을 받아야지 될 분들한테 돌아갔어야지 되는 건데 이렇게 야합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지만은 하다 보니까 뭐 소득 하위 88%라는 게 많은 분들이 또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건 나도 꼭 받아야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정책 설계를 할 때 용도를 정확하게 잘 정하고 그다음에 대상 기준도 명확하게 했었어야지 된다고 봐요. 근데 사실 당시에 지금 김윤경 기자님 말씀처럼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분들을 위해서 재정을 써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강했고요. 그런데 그걸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자영업자 중에도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소득이 늘어나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 개업, 폐업 시기에 따라서 산출이 상당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도는 좀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재난지원금을 들여서 지역 소상공인들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어려운 분들께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그것마저도 예를 들어 지역 상공인들께 가는 게 아니라 소위 깡. 이 재난지원금을 가져가서 오히려 현금으로 받으신다든지 깡을 해서 할인해서 혹은 뭐 살 수 없는 전자기기 이런 걸 사신다 이런 일들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변칙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죠. 뭐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데 그렇게 올라온대요. 가서 10만 원 결제하면은 9만 원은 현금으로 줄 수 있다. 이런 곳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어느 편의점에서 스마트워치를 파는데 거기서만 하니까 가서 꼭 재난지원금으로 사라. 그리고 다른 할인은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많은 거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줄 때도 뭐 대형마트나 이제 백화점 못 쓰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의점에서 와인을 많이 사 먹더라. 또 뭐 이제 소고기를 많이 사 먹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이걸 정부가 일일이 그 국민들의 소비에 대한 것들을 다 뭐 통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경험을 했으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만 이제 이게 정말 그렇게 어떤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부분은 좀 정부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여기서 잠시 광고 듣고 다시 경제 프로파일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김유리 리포터, 김윤경 기자, 최입의 전 의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두 번째 이슈 들어볼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잡고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들어 공정위나 금융위 등 관계 당국이 카카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조사나 규제 조치를 강화하고 또 주가도 영향을 받자 이른바 테크래시가 상륙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래시. 점점 이 신조 새로 듣는 말들이 많아서 어려워요. 어려운데요. 네, 설명 계속 좀 공부를 해주세요. 해야 돼요. 테크는 뭐 다 아시다시피 기술, 테크놀로지고 네. 레시는 이제 백래시에서 나온 거예요. 반발 뭐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조업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많이 갖고 있었다면은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예. 그러니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이제 반발하는 그런 기류가 생기고 있는 걸 테크래시라고 하고요. 네. 혹은 더 광범위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각국 정부들이 IT 기업들, 그러니까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규제 움직임도 합쳐서 백래시, 그러니까 테크래시라고 테크래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뭔가 전 세계적인 네. 규제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미국이 제일 앞장서고 있어요. 그래서 아,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도 30대 강성 여성이 됐는데 네. 아마존에 대해서 굉장히 반아마존으로 했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고요. 네.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공짜로 서비스하거나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이를 토대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해가지고 네. 소비자한테는 데이터를 얻고 있고 또 판매업체로는 과도한 수수료를 쥐고 있고 이런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합쳐서 이제 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가파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국회에서도 이제 발의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반독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했었기 때문에 네. 뭐 구글한테도 온라인 광고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엄청난 벌금을 때리기도 했고 네. 또 올해 7월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존에 대해서도 역대 최고 벌금을 물렸는데 네. 그게 이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런 걸로 엄청난 또 벌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상륙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아, 예.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얘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 네이버, 카카오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소위 말해서 이런 네.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앞서 김유리 리포터가 전해줬지만 김범수 카카오 이사의 의장이 직접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계열사를 다 이렇게 자산 총액을 합쳐서 5조 원 이상이 되면은 이제 네. 대규모 기업 집단으로 정해서 그 기업 집단은 이제 공정위가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시장에 나쁜 행동을 더 하진 않는지 뭐 공시도 더 강화해서 네. 많은 걸 공개하게 만드는데요. 소위 재벌로 보는 우리가 거죠? 재벌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려면 이 계열사들의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계열사에서 이제 일부를 누락시켜서 5조 원을 안 맞추는 거죠. 자산 총액이 5조 원이 안 되게. 그러면 이제 지정받지 않고 그러면은 규제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정위가 이렇게 한번 새롭게 들어온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5년간의 그 지정했을 때의 계열사 자료들을 다시 한번 쭉 보게 되는데 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부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라는 혐의를 가지고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네. 그 회사는 김범수 회장 일가가 100%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가 누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곧 대선이 이제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뭔가 이런 규제, 이런 조치들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진짠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결은 맞고 네. 그다음에 대선용으로도 아주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가 재물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그냥 공교로운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네이버하고 카카오에 대한 어떤 견제는 분명히 있었어야지 되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고 있는 거는 약간 좀 경계해야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카카오 때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업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카카오 뭐 매번 얘기 드렸지만 계열사가 158개 이렇게 되고 네. 정말 골목 상권 다 침해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뭐 지금 사실 그래서 규제 움직임이 있으면서 주주들은 또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시총이 많이 날아갔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다들 안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견제는 맞고 네. 이게 정치적 쟁점화가 돼서 무조건 카카오를 재물화시키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윤경 기자님 말씀은 처음부터 뭐 미국, 유럽 등 국제적으로 시작이 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네이버, 카카오는 이미 재벌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가 컸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인데 시기상으로 그럴 뿐이다. 자, 그런데요. 이 상황에서 김범수 의장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상생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문제 해결책을 내가 내놓을게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서서 이제 김은경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은 지금 뭐 이제 골목 상권의 침해 문제랄지 최근에 이제 금융 서비스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금융 서비스가 일종의 새로운 뭐 신산업을 만들어낸 것이라기보다도 이 금융의 어떤 절차 프로세스를 좀 줄여줌으로써 혁신을 한 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안에서 이제 지금 금융 소비자들에게도 뭔가 피해가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금융 당국에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막 주가가 뭐 몇 %씩 빠지면서 매일 막 지금 하락을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김범수 의장이 상생 방안 얘기 뭐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 2월에 이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 이상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김범수 의장의 그 영어 이름이 브라이언인데 브라이언 임팩트 재단을 만든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범수 의장의 현재 오늘 시가 주식 가치를 보니까 한 14조 정도 되더라고요. 절반이면 한 7조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내서 뭐 골목 상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금융 소비자들의 보호에 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역할을 한다면 그나마 좀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좀 신뢰는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이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앞서 이제 주주들께서 화가 나셨다.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빅테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기술 기반의 테크놀로지 기업들인데 이들의 핵심은 혁신 아닌가. 혁신이란 건 좀 자율이 전제가 돼야 될 텐데 규제의 칼을 꺼낸다면 혁신 의지 자체가 사라질 거 아닌가.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는 그렇겠죠. 근데 사실 핀테크 기업으로서 뭐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같은 데를 얘기를 하자면은 그동안에 혁신 기업이라고 많은 자유를 누렸어요. 또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지배적인 위치를 점점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 금융소비자법에 그 신고를 해서 등록업체로 해야지 되는 거는 저는 맞는 흐름이라고 봐요. 금융위가 갑자기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것도 올 초부터 예고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규제의 원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일 기능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하자.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업이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런 기능을 한다면 그 규제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커졌으니까 당연히 일반 제조업이나 뭐 혁신기업이든 마찬가지든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사익 편취하면 안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같이 따라줘야죠. 이거를 거부하려고 예를 들어서 아까 계열사를 누락했다거나 이런 회피를 했다면 오히려 더 질이 나쁘게 이제 보여질 수도 있는 저는 거죠. 사제 출연으로 이런 부분을 다 회피할 수는 없다고 봐요. 사제 출연은 사제 출연이고 그렇죠. 어떤 계열사들이 카카오 계열사들이 그 상생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뭐 미용실 예약이라든지 대리 운전이라든지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많은 시장까지 꼭 들어가야지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런 비유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동안 공부 잘하면 다 용서가 되고 운동선수 잘하면 뭐 폭력 휘두르고 막 가혹행위해도 용서받던 이런 시대는 아니다. 그렇죠.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법 지켜라, 원칙 지켜라, 공정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장악력이 커져서 독과점 행태가 되면 결국 이게 소비자의 후생을 이익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책임을 묻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자기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책임이 생긴 거다라고 인정하고 정부나 또는 사회의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네, 저도 알겠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뭐 배달 앱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누가 이걸 쓰지 하면서 어느 순간 스며들어서 계속 다 쓰고 그걸 안 쓰는 자영업자들은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비싼 맞아요. 수수료를 물고라도 쓰잖아요. 그렇죠. 울며 겨자 먹듯이. 네. 플랫폼의 위험이죠. 네, 그래서 지금 카카오가 진출해 있는 무슨 헤어샵 예약하기, 스크린 골프 예약하기 이런 네. 것들도 이러다가 스멀스멀하다가 언젠가는 카카오 헤어샵으로만 헤어샵을 예약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소비자 입장에서 어느 순간 이렇게 됐네? 네. 이렇게 될 것 같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어요. 다음 이슈 김유리 리포터 역시 전해주시죠. 네. 집을 살 때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산다는 뜻으로 영끌이라는 말이 실제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주택을 매수한 사람들이 평균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자 신용대출로 우회했다는 해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신용대출까지 더 받아서 집 사는데 보탰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지금 사실은 9억 원 초과주택 같은 경우에 LTV가 20%로 제한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15억 그리고 또 15억 이상의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담보대출이 금지돼 있고 그러니까 주담대로 다 안 되는 것들 신용대출로 끌어서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집값이 또 많이 올랐다는 것도 될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7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93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집을 사려면은 그냥 대출 받아서는 어려우니까 신용대출까지 끌어다가 쓰는 거다라는 네. 그런 이게 통계가 한번 확인이 된 거죠. 네. 근데 주택담보대출보다 이 신용대출 이자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집 살 때 뭔가 주택담보대출이 힘드니까 신용대출로 옮겨가서 더 비싼 이자를 부담해서 사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가계대출 관리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계속 국민들에게 좀 더 많은 이자 부담을 시키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신용대출마저도 지금 이제 또 관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네. 정말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요즘 진짜 집 사시려는 분들이 네. 자기 돈 있는 분 아니면은 집을 못 사는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걱정까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아무튼 뭐 이제 가계대출이 많아지면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고 자기 소득에서 이런 부분이 나가면은 소비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아무튼 어떻게든지 이제 부채를 좀 대출을 관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을 조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같은 것들이 아주 이제 더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은 뭐 대출 받기도 힘들어지고 뭐 그러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그렇게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신용대출까지 다 당겨서 집을 샀는데 네. 만약에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 이러면 또 커다란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나라 지금 LTV가 50에서 60% 정도니까요. 뭐 예. 그러니까 그 집값이 뭐 50% 40%로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어서 일단은 그런 금융의 건전성은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제 재산이 줄어드니까 뭐 기분은 나쁘시겠지만 뭐 일단은 그게 금융의 위기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적정한 수준이라는 게 잘 모르겠지만 하향 안정화된 건 맞는 상황이고요. 근데 집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은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뭐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게 대출 부실화로 네.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또 부실화되고 금융위기는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게 미국의 소위 말하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그렇게 된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고 가계부채 총량 규제도 그런 위험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가 된 건데 네. 금리 상승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신용대출, 마이너스 대출 이런 거 한도를 계속 줄이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돈줄이 막히니까 당장 집을 사고 싶어도 이제 못 사시는 분들 분명히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좀 줄어들면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고 뭐 이런 게 같이 이렇게 될까요? 근데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지금 수요를 줄이지는 못해요. 네. 유동성을 관리한다고 해서 집을 살려고 했던 분이
내가 돈을 마련해서 사야지가 되는 거지. 나는 이제 사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수요 축소 현상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이렇게 관리하면서 빨리 공급을 늘려주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적정하게 우리가 좀 이런 주택에 대한 좀 부담감을 좀 덜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공급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일시적인 어떤 그 대증요법과 장기적인 공급 계획이 얼마나 잘 맞아떨어지냐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난번에 최 의원님이 하신 말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가계의 부채가 워낙 심각하니까 조정 관리 필요하다. 다만 그 과정에서 크게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 실수요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한계 상황에 내몰리신 분들을 위한 대책, 서민금융 대책이 필요하다 이 말씀 주셨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짜 핀셋 그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뭐 예를 들어서 만기가 돼도 상환을 좀 유예 준달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실소유자이고 뭐 LTV의 조건에 약간 안 맞고 해서 지금 집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네. 오히려 이런 분들에게는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빨리빨리 또 그렇게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에서 적절하게 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프로파일링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 방송은요. 추석 연휴 기간이고요. 여야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평가하는 특집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분 추석 특집 방송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 그리고 김유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